네, 안녕하세요. 수인선 수원의 인문학 선생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자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노민호 선생님을 모시고 지역 공동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민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잘 지냈죠. 네. 오늘 지난번에 보니까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이제 좀 길게 쓰기 위해서 인사 말씀을 이따가 이제 강의 끝나고 하시고 오늘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헐! 후!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건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헤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건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 가 당신 품에 안겨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인선 세 번째 시간으로 지역 공동체와 경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얘기의 목표는 지역 경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경제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 그리고 지역 화폐, 요즘에 아주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뭐 관심도 많고 그러신데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할까? 또 한 번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결국 결론을 못 낼 것 같은데요. 연대 경제는 성공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지역의 자치 얘기를 할 때 공간적으로 개념, 공간적 개념의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그 공간에 사는 정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민, 이 경제는 바로 그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로서의 경제, 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팔달문에 올라가서 5만 원짜리 권을 이만큼 한 다발을 거기다 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막 달려서 죽겠죠. 자, 뿌린 여러분은 지출을 한 거고 주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입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거리에다 돈을 뿌려도 그것은 누군가의 수입으로 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을 예를 들면 캠핑을 가서 돈을 불쏘시개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자, 내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5만 원권 한 50장을 갖다 불쏘시개로 썼다고 한번 써보죠.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내가 불을 태우기 직전에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가 20장을 태웠다. 그럼 100만 원어치가 골고루 분배됩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이 인쇄된 이 종이가 사라짐으로써 나머지 종이의 그 가치가 분배됩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 돈은 가치만 상징하기 때문에 이 장수가 줄어들면 나머지가 갖고 있던 이 화폐들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종이로서 태울 수는 있어도 그 가치는 이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의 아주 커다란 특징인데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와 기업과 가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계라는 말을 자꾸 뭐 소상공인 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로 열고 개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국가와 기업, 기업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에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을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일종의 그 물파이프, 쇠파이프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 보면 이 파이프가 굵고 지나다니는 양이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보십시오. 국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위로 올라가겠죠? 기업은 개인에게 월급을 줍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개인은 기업에 대해 뭘 줘요? 뭘 줄까요? 노동을 줍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죠. 그리고 기업은 국가에게 세금을 주고 국가는 기업에게 뭘 줄까요? 뭘 줄까요? 주는 게 없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가는 기업에다가 지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도체 또는 인터넷의 인프라를 누가 제일 먼저 깔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국가가 깐 겁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기아 자동차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한 10년 가까이 판매왕이에요. 이 친구가 판매왕인 이유는 뭘까요? 99%는 그 사람의 성실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손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로망을 깔아주고 버스를 운행해주고 지하철을 굴리고 고속도로를 놓은 국가의 기여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국가와 기업과 개인 간에는 상호 의존하거나 상호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개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개인에게 많은 공공재를 주죠. 예,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도로망을 깔아준다거나 예, 치안을 유지해 준다거나.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어떤 개인의 성과를 얻었다는 게 100% 순전히 개인의 노력의 결과만은 아닌 겁니다.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알래스카 가서 냉장고를 팔 만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나라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를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무리한 표현을 한 거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지역으로 가져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조세 체계가 문제죠. 왜 조세라고 하는 것, 세금이라고 하는 건 지방 정부만 걷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방 정부가 걷는 세금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가 가져가 다시 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모델을 지금 국가, 기업, 가계, 개인 이 삼각형으로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원리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지방정부, 수원시라고 하는 지방정부는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또 기업으로부터 세금도 받죠. 예, 또 우리 수원에 있는 기업들은 개인에게 월급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수원의 기업 현황을 잠깐 한번 보죠. 중소기업법에 의한 기업 분류 이게 중요한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수원시가 지금 125만인데 기업체 수가 얼마밖에 없어요? 1314개밖에 없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7,000명이에요. 우리 125만 중에 37,000명만 소위 대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분류하는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이건 상시 노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바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이 소위 노동자들은 6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우리 수원시가 125만인데 6만 명밖에 기업에 안 다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이번에 그 소상공인 지원 있죠. 국가에서도 주고 수원시에서 주는 거를 그 신청 현황을 보니까 신청 대상 업소가 총 23,800개 중에 22,000개가 신청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떡볶이집, 순댓집, 뭐 포장마차, 호프집 이런 데까지 다 하면 얼마다? 23,800개 정도가 이제 가게가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알바생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종별 분류를 좀 보면요. 우리 수원은 압도적으로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이 77%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1,314개 기업 중에 전기전자, 기계, 의료정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전기전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싶고요. 기계 역시도 그와 비슷하게. 왜냐하면 삼성이 전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저쪽 메탄동 쪽에 삼성전자, 전기, 코닝 막 이렇게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이 같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의료정밀이 의외로 많습니다. 275개인데 아마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벤처기업 쪽으로 이게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최근 코로나 간이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코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즉석에서 10분 안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이 검사 키트를 수원에 있는 업체가 만들었어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도 WHO에서도 승인이 났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분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갖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을 4조 이상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료 정밀 그러니까 그런 업체 하나가
발생시키는 부가가치가 지역을 돌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수원의 벤처기업은 총 61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벤처에도 우리가 아는 벤처와 또 등록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전기전자가 역시 124개, 기계금속이 218개, 정밀기기 20개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종의 모험, 벤처, 모험.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성공시키면 대박이 나고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쪽박이 되는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데 이런 기업의 수가 611개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인구수에 비하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지역의 자율, 창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지점. 이 벤처기업 같은 거를 제가 다른 도시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이 벤처기업의 숫자를 가지고 그 지역의 창의성을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당히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 미국의 얘기 사례인데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인데요.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위 그 지역사회를 이루는 어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3T라는 걸 이제 개발한 사람입니다. 창조 클래스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헤미안 지수라는 걸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지역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나 이걸 조사를 쭉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교수의 친구가 찾아와 갖고 이렇게 화면을 보더니 자네 이거 뭐 하는가?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보헤미안 지수를 조사하고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야 나는 사실은 게이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거 내 거랑 결과가 이렇게 똑같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까지 똑같지는 않은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 17%면 이 게이 지수도 16%, 어느 지역에서 보헤미안 지수가 23%면 이 게이 지수도 22% 이런 식으로 비율이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 교수가 뭐라 그러냐?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T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건 바로 톨레랑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를 받아들이는 지역 문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것. 제가 게이를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조차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지역에 톨레랑스가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걸 뭐라 그러나 창의, 자율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 역시 벤처기업 역시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업 부분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여러분들 도매, 소매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가게들 그 다음에 운수 그리고 숙박 음식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그냥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아까 중소기업의 분류 그러니까 중소기업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그냥 조사상으로는 우리 수원에 다양한 농업부터 별하별 공익법인까지 74,0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주요 상가는요. 시장 현황으로 장안구에 8개, 권성구에 11개, 팔달구에 17개, 영통구에 13개가 있는데 이거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통시장을 다 포함한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팔달구에 17개가 있다는 얘기는 인구는 제일 작거든요. 팔달구가.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처럼 장을 보러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남문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통구는 저쪽 광교가 새로 들어오면서 광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백화점도 들어오고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아마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영통구는 놀랍게도 전통시장이 1개밖에 없습니다. 메탈시장. 그리고 권성구도 전통시장이 딸랑 2개밖에 없어요. 이에 비해서 팔달구는 14개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역화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역화폐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누군가의 지출은 반드시 누군가의 수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다 경험해 왔어요. 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사실 작년에 저는 가족으로 100만 원, 개인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경기도로부터 10만 원 받고 수원시로부터 1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약 65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갖고 합쳐서 100만 원 좀 넘게 받았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수원은 아마 대충 거의 비슷한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실 저는 얼마나 억울했냐면 개인으로 받은 건 다 개인으로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받았고 끝났는데 이게 가장으로 받는 돈이 60몇만 원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거. 네. 현금으로 다 뺏기고요. 주변에서는 돈 받았다고 술 사라 그래서 밥 사라 그래서 엄청나게 뜯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2배 이상 돈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억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 집사람에게 현금 그만큼의 현금을 뺏겼고 우리 집사람도 그 돈을 받았으니까 썼을 거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재난지원금 나왔으니까 밥 한 번 사, 술 한 번 사 이래서 진짜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이 썼거든요. 그 작년 5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가게마다 막 대목 맞은 것 같다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우리가 골목 경제, 지역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급된 형태가 어떻게 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서만 쓸 수 있었죠? 예? 그리고 3개월 안에 안 쓰면 어떻게 돼?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긴장했어. 빨리 써야 돼. 사실 3개월이면 되게 긴 시간인데 제 생각에 열흘 만에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달 사이에 야 매출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놀라셨거든요. 자 이런 동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마을의 골목 경제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여관이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빵집, 커피숍, 주유소, 세탁소, 꽃집, 책방, 치킨집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떤 공사하시는 분이 여관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저씨 제가 여기 며칠 공사를 할 것 같은데 방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하루에. 아 그래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줍니다. 사장님한테 딱 주고선 아저씨 나 밥 좀 먹고 올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어머 이 여관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배낭 안에 꽁돈 생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어제 빵집에 5만 원 외상 진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갖다 갚습니다. 빵집 사장은 아니 어제 외상했는데 오늘 갚어? 이 사람 되게 빨리 갚네. 그래서 커피숍에 어제 외상한 그 전날 외상한 커피숍 커피값 5만 원을 갖다 갚습니다. 커피숍 사장은 어때요? 아유 내가 지갑을 안 갖고 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값 5만 원 내가 외상으로 했는데 갖다 갚습니다. 이 돈이 세탁소로 갔다 꽃집으로 갔다가 서점으로 갔다가 치킨집 갔다가 치킨집 사장이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잘 데가 없어갖고 여관 가서 잤는데 5만 원 안 줬거든요. 얼른 갖다 갚아요.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여관집 주인에게 왔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좀 전에 그 아저씨가 공사한 아저씨가 다지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저요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애가 다쳤대요. 그래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 돌려주세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게 뭐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만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돈은 공사한 아저씨한테 잠깐 왔다가 여관 주인 줬다가 다시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돈은 사라진 거야. 근데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각자가 5만 원씩의 부채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부채가 해결된 건 준 사람 입장이지만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든 거죠. 각자 5만 원의 소득이 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 않죠. 왜냐?
우리는 이미 카드를 쓰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건 이해를 돕기 위한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라는 게 1차 거래만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하는데 어느 손님이 지역화폐를 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식품 재료상에다가 그걸 결제를 할 수 있어. 그럼 2차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 지역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가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라는 건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시니어리지라고 하는 화폐 발행에 따르는 국가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을 국가가 침해받기 때문에 2차 결제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일부에서 충남 홍성의 홍동면이라든가 저쪽 고양시 풍산동에서 일부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 숫자라는 게 워낙 미미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가 5만 원권, 만 원권을 안 쓰고 다 동네에서 그런 화폐를 만약에 실제로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국가라고 하는 경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바로 지역화폐가 어떻게 골목 경제에 사용될 수 있는가를 그냥 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작년에 바로 그 소위 말하면 재난지원금이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 각자에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각자가 가서 서로 쓴 거니까. 이거하고는 이렇게 로테이션 한 건 아닙니다만 돈이 들어오니까 각자가 가서 이 집 가서 쓰고 저 집 가서 쓰고 또 친구들한테 야, 너 재난지원금 들어왔는데 너 한턱 쏴.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작년에 정말 순간적으로 지역경제가 확 올랐던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역공동체와 경제라고 하는 이 주제로서는 사실은 경제 자체라는 설명보다 이 공간적인 테두리를 갖는 지역경제가 어떻게 작동 가능하냐 하는데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아까 제가 국가와 시장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아니라 지역 경제라고 하는 안에서 소위 시장과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원래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요. 원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은 원래 영국에서 복지 제도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걸 대체할 소위 민간 기업, 그러니까 꼭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 기업이 필요했던 그 자연적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본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은 사실 한참 식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뭐 마을 기업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표를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시민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자율성. 아마 어쩌면 그 강의를 기억하시면 이 표를 보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왜냐? 이 세금은요, 여러분, 반드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그게 좀 약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재분배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재분배 기능을 해요. 시장은 뭘 하냐? 교환 기능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약탈이 경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개인 간에 다 거래를 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고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근데 시민사회는 소위 말하면 호혜의 영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는 약간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 금천구 독산 사동에서 마을 곳곳에 이 작은 쌈지 공간에다가 내가 안 쓰는 구두, 안 쓰는 물건, 구두 뭐 이런 것들을 잘 손질해서 비닐 예쁘게 포장해서 갖다 놓습니다. 뭐 예컨대 신발 같으면 뭐 270ml 뭐 이렇게 써서 갖다 놓으면 그걸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한 군데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알려지고 넓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서로 호혜.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나 안 쓰는 거니까 너 가져라. 요즘에 여러분 이걸 앱으로 구현한 게 뭐예요? 예? 당근마켓입니다. 예. 물론 거긴 돈도 받지만 나눔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 기능 지금 그 당근마켓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이 호혜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여기 이 표에서 보면 시장과 시민사회의 호혜성을 같이 담은 거예요. 예. 나눔 기능과 교환 기능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지역에 대한 개념이 머리에 있어야 호혜가 생겨요. 호혜가 생겨야 사회적 경제 영역, 반드시 나는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저걸 팔아서 1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거래만이 아닌 지역이란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게 많이 약해지거든요. 서로 간에 돕자. 그래서 ABD가 바로 잘 보시면 ABD가 사회적 경제 영역이 되고요. D는 사회적 기업, C는 공기업, B는 민관 파트너십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이게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은 실제로 시장 경제, 그러니까 거래 시장의 모든 것을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보조제예요. 왜냐?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역이 대체적인 게 뭐냐면 공유의 영역.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퍼스트카, 세컨카를 다 사면 1억 대가 되거든요, 차가. 그럼 우리나라 못 다닙니다. 환경도 답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공유자동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하다고 얘기하던데, 공유자동차가 예컨대 뭐 빌라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면 빌라 10채에 3대, 2대 이렇게 하는 개념의 공유자동차가 앞으로 미래형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공유를 누가 제공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가 바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기반한다? 지역에 기반한다. 이건 결국 어디에 기여한다?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구호인데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직역하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요. 어느 청소부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는데, 어느 환경미화원께서 그런 말을 썼답니다. 난 오늘도 지구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 자, 보세요. 아우, 나는 더러운 쓰레기나 쳐 라는 사람과 난 지구 표면 어느 한 군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마음가짐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지구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행동은 어디서 해? 지역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 그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스위스에 가면요. 그러니까 스위스를 제가 직접 봤으니까 스위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원에 쓰레기 선별장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구마다 한 3개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서 쓰레기를 뭐 유리병, 플라스틱 이걸 분리해서 차에 싣고 거기까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아파트 밑에 내려다 놓는 것도 귀찮아하죠. 부부가 싸웁니다. 네가 갖다 버려, 네가 갖다 버려. 애들 시키면 애들을 성질내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소위 Think 글로벌리와 액트 로컬리에서 아파트 밑에도 안 갖다 놓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3, 4km 차를 끌고 와서,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요, 유리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띄는 거에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지구 공동체, 한국 공동체, 수원 공동체, 우리 마을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기업 형태 또는 사회적 경제 형태로 만드는 것들도 저는 여러분들께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만약 꼭 좀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3개가 있어요. 제가 지역 경제 문제를 사회적 경제 또는 공유 경제 차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요, 어느 고등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못 보셨죠? 우리 수원에서는 학교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6시 정도면 다 아이들 학교 가니까, 집에 가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차장으로 개방해도 됩니다. 근데 개방 안 하죠? 예. 근데 학교는 사실 누구 거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 거예요? 예. 지역, 그러니까 국민 거예요. 우리 공동의 거죠. 이게 공유 자원입니다, 사실. 이건 누구 특정의 사람일 게 아닙니다. 근데 운동장은 비어 있는데 주차장은 모자라요, 사실. 구도심에 가면. 여러분 실제로 거의 살인 사건도 나잖아요, 주차 때문에.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제 체육관인데요. 오산시는 여러분, 초등학교마다 다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을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낮 시간에 학생들이, 저녁에는 주민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원에 있는 학교 체육관 어때요? 예. 이거 공유자산입니다, 이거. 예. 다 뭉그러 잠궈 놨죠. 전라남도는 3년 전, 4년 전부터 모든 체육시설을 수업의 방해, 수업 시간은 안 되고, 그 당연하죠. 수업의 방해가 안 되는 한 다 개방하도록 해놨습니다. 인천시가 그거 따라하려다가 망했습니다. 예. 자, 왼쪽 사진을 갖고 제가, 그 학교 사진을 갖고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저런 학교가. 동네 할아버지가 전봇대마다 단집에서 이 광고를 붙이고 다닙니다. 뭘 붙이고 다니냐? 한 달 주차 3만 원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예. 한 달에 야간 주차 3만 원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주차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전화가 다 옵니다. 할아버지한테. 예. 그리고 딱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학교 운동장 야간에만 난체 빌려주쇼. 뭐 하시려고요? 그거 묻지 말고 내가 공공을 위해서 쓸게.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100대를 받아서 300만 원을 벌어. 학교는 얼마네? 100만 원을 냅니다. 예. 이 할아버지 얼마 벌어?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건 뭐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동네마다 이런 자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기적 마음으로 안 돼, 절대 밤엔 들어오지 마, 다 막아놓고. 사실 수원시도요, 수원시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을 민간에게 완전 개방한 게 몇 년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 자리가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자, 체육관도 똑같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자, 저녁 시간 배드민턴 치는데 한 달에 3만 원 받아요. 이래가지고 학교 가서 만약 임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할머니도 돈을 벌겠죠. 근데 혼자서는 이게 관리가 어려울 테니까 뭐 할머니를 뭐 3분을 쓴다든가 할아버지를 주차 관리원으로 뭐 5분을 쓴다든가.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지역 내 일자리를 할 수 있죠. 일자리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자리와 일거리와 소일거리를 분류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것도 일자리로 분류가 되니까 숫자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도움되는 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에요. 일거리입니다. 소일거리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30만 원을 받아도 20만 원을 받아도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내가 어디 가서 잠깐 일하면 한 달에 뭐 2, 3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만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꼭 15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것들은 일자리라고 부르지 말자. 일거리로 부르자. 왜? 우리 사회에는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꼭 일자리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해야 우리 수원 지역이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지역 경제라고 하는 말을 다 뭐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 1, 나의 지출은 누구다? 누군가의 수입이다. 나의 지출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게 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가급적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가급적 우리 동네 식당은 그 식품 재료를 우리 동네에서 쓰는 게 좋죠. 공급업자도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게 선순환이 되죠. 여러분, 승수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하나를 놓는데 100억을 투입해서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일하는 어떤 김씨 아저씨는요, 일을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예. 애를 학원에 보냅니다. 예. 학원 원장님은 애가 하나 늘었네? 그 돈으로 미장원을 갑니다. 미장원 사장님 뭐예요? 이거 손님이 하나 늘었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더 사 먹습니다. 짜장면 사장님은 돈 모았다가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 업자는 어떻게 해요? 그 공사비로 돈을 벌어서 또 재료를 삽니다. 이게 이제 순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역사회, 지역공동체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의 발견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5월 재난지원금을 동네에서 써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후기 중에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그 전에 뭐만 했어요? 뭐 옥션이니 쿠팡이니 뭐 컬리마켓이니 우리가 다 흔히 아는 그냥 다 인터넷에서만 쇼핑을 하다가 그걸 못하고 지역에서 써라 그랬더니 어떻게? 지역의 재발견까지도 있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지원형 기본소득 이런 걸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 바로 지역에 눈뜨게 해준다는 것과 지역이 나만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으로 큰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저희 오늘 이번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담겨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에서 함께 한번 활동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늘도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 민요의 명인이신 이희환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번 공연은 이희환님의 뱃노래 공연이 진행될 건데요. 함께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어기 어디요 차 오야디요 어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 사물게 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소량도나 오기어디요 차 오야디요 어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망망한 해도 중에 푸르르 많고 기범으로 떠나만 떠나 어디요 차 오야디요 어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황리한 차 힘을 주어 사슬 가며 우리들이 어머니는 울어가냐 어디요 차 오야디요 어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망망한 해도 중에
어기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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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디야 오야디야 어기야디요 어기야디요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숨은 방이면 배다 칠다 배다 치면 큰일 난다 아따야들아 염려마라 어야디야 오야디야 허기야 허기야 야 어기야 참에 놀이가 잤나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정보들이 저희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속에서 네. 그 경제 지역 블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경제 정책이 그 지역에만 딱 적용될 수 있나?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그 문제 제기 지금 뭐 질문하신 거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와 같이 규모가 일단 공간적 규모가 되게 작은 나라죠.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같이 크거나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인 곳에서 한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과연 실제로 존재할 거냐, 이거는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저는 아까 강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그 재난지원금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경기도에서만 8개 종류의 재난지원금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네, 그렇게 많은 줄.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천은 40만 원 줬고요. 수원은 10만 원 줬고요. 어디는 9만 원 줬고요. 어디는 7만 원 줬고요. 어디는 15만 원 줬고요. 뭐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동네에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네 배나 많이 준 포천시에 카드가 얼마나 매출이 발생했는지 요거는 제가 비교는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요걸 보면 인구 대비, 그다음 나간 돈 대비, 지역 업체의 그 업체 수 대비 비율, 증가 비율 이런 걸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들은 지역 블록이 가능하긴 하겠구나.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경제 정책이 예컨대 돈을 요까지만 가고 요까지만 나가지 마 이렇게 돈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다가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하나의 화폐를 전국에 같이 쓰기 때문에 지역별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프랑스의 지방자치를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그 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랑 일자리, 지역경제, 그 나라도 우리랑 똑같이 고민입니다. 뭐 그 나라는 잘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광역 단위로만 경제 정책을 하고요, 기초 단위는 경제 정책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너무 좁은 단위에서 경제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지역 단위로는 주로 광역을 하고, 복지 이런 쪽은 다 기초 단위로,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사실상 복지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상 신경 안 쓰고, 기초는 반대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랄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프랑스식이 우리나라에도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뭐 우리 수원을 얘기하자면 수원만 딱 쓸 수 있는 어떤 화폐 담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장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강남 가서 뭐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거고 수원 사람들을 수원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제적 통계를 내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 앞으로 1, 2년간 어려워질 이 코로나로 인한 것들에 대한 지원 제도로서는 지역 블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 지역 블록이 활성화되면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이야기하신 이 공동체와 자치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삶 속에 함께 맞물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수원의 많은 업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원시에 납품은 수원시 업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수원시청은 수원시 업체들만 써. 좋죠. 근데 그럼 수원시 업체는 안산시 걸 못하고 안양시 걸 못하게 돼요. 이제 그런 점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렇게 경제를 폐쇄적으로 블록화시키면 오히려 반대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블록이 필요한 거지 높은 블록이 있다고 좋고 낮은 블록이라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예. 충분히. 그러한 경제 흐름에 거슬리지 않는 지역 블록은 저는 가급적이면 적절한 지역마다의 수위가 있을 거라고 보죠. 예. 적절함을 찾는 게 참 현명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렵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가 네, 또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자치와 경제를 잇는 그 중간의 역할,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부이기도 하면서 또 안에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회적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연대와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근데 이 블록이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뭐랄까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이름이 다른 또는 형태가 다른 영리 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한 데다가 이것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관해서 의무적으로 느끼지 절실함으로 느끼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영역 전체를 사회적 경제로 대체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거. 사회적 경제를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영역은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지원하던 거를 하나의 거래 영역으로 만들어서 그걸 융합시키는 거거든요. 복지와 경제를 융합시키는 차원이 이제 일종의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을 잘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맞고 그 사람 안에도 바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 가치들 같이 네. 포함돼야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의를 좀 듣다 보면 저희가 지역의 자치와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골목 경제, 이 경제, 지역 경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선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안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느껴지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뭐 우선순위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이 발음이 그런데 투게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버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뭐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아주 일정 부분은 공동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삶도 풍요로워져요. 근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 영역을 못 찾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의 매개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다. 우리 흔히 젊은이들 수원에서는
친구들하고 만날 때 제가 알기로 대표적으로 인계동에서 만나거나 수원역에서 만나거나 뭐 이러잖아요. 네. 내 동네에서 잘 안 보잖아요. 그러네요. 예, 내 동네에서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네에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실제로 나의 일상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좋은 제도,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걸 경험해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지역 경제, 자치 이런 걸 굳이 연결을 해서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원이라는 이름 이 두 글자를 가슴 속에 넣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조금만 확장하면 그러니까 이웃이 되고요. 이웃을 조금 더 확장하면 골목이 되고요. 골목을 조금 더 확장하면 마을이 확장되면 수원이 돼요. 수원이 확장되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확장되면 지구가 되는 거죠. 이 영역을 최소한 마을 영역까지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그런 경험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뭐 재차 강조드립니다만 작년에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그 후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우리 동네 이런 가게가 있었네. 내 동네를 몰랐던 거예요. 친구한테 야 우리 동네 진짜 이거 끝내주는 집인데 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냥 수원역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가고 뭐 젊을 때야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가치를 발견해서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블록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강의했던 자치와 경제를 잇는 일종의 융합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질문이 하다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네, 또 이 안에서 더 하지 못함의 아쉬움을 좀 마음에 담고, 네, 질문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회차, 3회차 때 또 자치와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내 공간, 내 옆집, 앞집,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까지 제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느낀 부분들이 좀 함께 공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신 노민호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